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기술주와 바이오 주가가 지칠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2천 명이 넘었음에도 이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지구 멸망까지 선반영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구가 망해도 이 종목들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진단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뉴욕 증시 오늘 전형적인 정책 장세를 보였습니다. 증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방송 제목이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명확지 못한 이 제목이 될 겁니다. 일단 그 제목부터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 이렇게 장세 이후에 사실 오늘만큼 뉴욕 증시가 재료가 없는 때가 없었거든요. 코로나 문제가 이렇게 종결되다 보니까 아까 캐스터분들이 전해줬습니다는 코로나 우려가 줄어드는 속에 항공주가 많이 올라가게 해서 네. 다우존스 지수가 많이 올라가게 된 배경이고, 그래서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료가 크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 말이 많이 들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오늘 얘기되는 사항의 말을 그대로 따서 기술주 바이오 주가가 지금 세계 증시에서 보면 미국은 기술주 관련돼 있고 한국은 바이오 관련된 주가 아니겠습니까?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는 세계 증시를 요약할 때는 미국은 기술주, 한국은 바이오 이렇게 되는데요. 역시 이것이 주가가 미쳤다. 도저히 종전의 이유로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 속에 일부 낙관연들은 지구가 명해도 왜냐 2,000명 이상의 이렇게 사람이 죽더라도 이 언택 관련된 주식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빵주라든가 마가업종 같은 경우는 방송에 말씀드린 대로 차익 실현 때문에 주가 자체가 장 초반에 떨어지다가 마지막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이런 논란을 그대로 제목에서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렇게 명확지 못한 것, 그거는 그냥 인용 부서를 그대로 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미국 증시는 펀더멘탈에서 경기라든가 2분기 성장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역시 펀더멘탈 장세에서 정책 장세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서 항공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의 기대로 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의외로 많이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올랐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납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때문에 이렇게 장 초반에 많이 떨어지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장 초반에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다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주말 대비해서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이렇게 사실 조금 떨어지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보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월가의 관심은 이제 2분기의 경제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여름 휴가철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여름 휴가철에서 장기간 여름 휴가철 오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지느냐, 주식에 대해서 롱 포지션 지느냐,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숏 포지션을 지느냐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그동안 거품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해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가고 해서 이런 쪽에 관련해서 여름 휴가철 장세가 어떤 쪽으로 먹힐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 언택 관련된 IT 업종, 미국에서는 기술주, 한국은 바이오 업종, 물론 미국도 바이오 업종이 많이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기술주와 바이오인데요. 이것이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종전의 지표로 설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미쳤다는 인수엔이라는 표현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은 지금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많은 사람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네. 기관론자들이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제2의 팬데믹 현상, 제2차 대봉쇄, 그레이트 브렉다운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 위기설, 8월도 또 주가가 8월 중순이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는 그다음에 9월 위기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종전의 지표로 설명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구가 망하더라도 왜냐 확진자 수가 2,000명 이렇게 했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망하더라도 이 종목만큼 오른다 하는 이런 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월가에서 나오는 그냥 재단 비슷한 얘기를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름 휴가철 이후에 주가 모습을 이렇게 추정하는데 시청자분이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또 지금의 증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인세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진짜 미쳤다라는 말이 월가에서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술주와 바이오주가 1990년대 닷컴 버블 당시보다 오히려 거품이 더 껴서 더 주가가 오르는 현상 때문에 이런 인용구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전 그 앵커가 진행할 때 한번 접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문제 월가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 넘어갈 때 네. 그때 그 벤처 닷컴 버블의 붕괴 이때 거품 논쟁과 자꾸 이게 비교하는 시각이 오늘도 차익 매물 실현과 함께 다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벤처 신화에서 Y2K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겠느냐 한데 Y2K 문제는 사실 그때 연도가 다른 문제죠. 전 앵커는 그렇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랬죠. 어렸을 때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산체계에서 1900년도로 맞췄다 보니까 2000년도 넘으면 일대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게 Y2K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예측이 완전히 틀려갔죠. 별로 순조롭게 넘어갔죠. 근데 이거 주가의 그 거품이 붕괴됐던 계기가 9/11 사건에서 9.11 테러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거품이 풍선처럼 쫙 가다가 조그만 칼날이 가니까 그때는 뭐 9/11 사건이 이렇게 조그만 사건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그 위에 한 75% 폭락되는 사건인데요. 이런 것이 기술주라든가 바이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와 비교하는 시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각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면에서는 코로나 문제가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니까 이렇게 재택, 언택이 되는 게 기술주 관련돼서 미리 여기에 그 이렇게 준비됐던 기술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는 치료제, 백신 문제가 계속해서 핫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사실 그 기술주 언택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정도는 이 PER 가지고 자꾸 분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PER 가지고는 한개 바이오 정도의 평균 PER이 200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신풍제약 관련해서 1633배입니다. 이 떨어지기 전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가가 오늘 그렇게 재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입방아처럼 화제거리가 되는 것은 자 종전에 우리가 주가 평가 지표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을까 원인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 자꾸 주가 전망 나오는 거 한번 보시면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가 전망이 어떤 때는 고평가, S&P가 고평가돼 있다 하는 속에 골드만삭스는 또 목표 주가를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6% 간다. 그렇죠. 올렸죠. 예, 올렸죠. 경제 성장률 6% 올라가니까 또 S&P 지수 이런 것이 자꾸 전망치가 상향 조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금값 같은 전망도 2,000달러, 2,000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3,000달러, 지금 3,500달러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문적인 이러한 그동안 논란이 됐을 때 거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이런 쪽의 그 증권사라든가 아니면 예측 기관조차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종전이라든가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입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벤치마크 하던 가이드 역할을 했던 것이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뭐 우리 한국경제TV 시청자분도 다 전문가시니까 한번 이 문제가 왜 그렇을까 하는 것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이후에 지금 가장 초점이 되어 있는 언택과 관련된 기술주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과 그다음에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바이오주에 지금의 주가에서 더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판가름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00년 닷컴 버블 사태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시각과 함께 기술주와 바이오 주가가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종전의 평가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냐 네. 생각합니다. 일단 그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려진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는 당초 이렇게 예상과 달리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코로나 사태에서 관심되는 언택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돼서 코로나가 주는 그 병경 문제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업의 가치가 증대될 만한 시간적 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단기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는데요. 네. 인류의 아주 역사적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각종 기술과 관련된 각종 바이오 관련된 이런 그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것이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시간적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이렇게 기업이 성숙된 상태에서 기업의 매출을 일으키고 거기에 있어서 PER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평가하면 이런 문제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 각도에서 2000년에 그 이렇게 2000년 그 초반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그때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이 1990년대 되면서 기업들의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수익에 의해서 주가가 평가할 만큼 충분히 시장이 성숙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기술주라든가 바이오 업종이 불과 6개월이거든요. 네. 6개월이니까 아직 이것이 기업 매출과 그다음에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기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좀 짧죠. 좀 네. 짧은 게 아주 짧죠. 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퍼라든가 설명하면 이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차트 분석하고 퍼 분석하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업이 충분히 관련된 업적이 성숙돼서 기업의 실력을 발휘해서 매출 증대하고 수익이 돼서 그것이 주가가 이렇게 그보다 높으냐 나쁘냐 이렇게 이제 되는 시장의 성숙 기간이 이렇게 1990년대 이때는 충분히 그 기간이 됐었는데 그래서 펄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평가되면 이렇게 9/11 사건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6개월도 안 됐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의 현존하는 매출, 지금의 현존하는 수익 이거 가지고 전통적으로 PER이라든가 PBR 지표 이런 지표 가지고 평가하면 지금의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각도에서 일부 그 국내 증권사가 PER과 PBR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하다 보니까 그 PSR 매출액 대비해서 하는데 이 또 매출액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바이오 업종이든가 주가는 앞으로 매출을 일으킬 부분인데 자 이익 가지고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매출 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지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출액도 현재 국내 증권사가 대형 변수를 쓰고 있는 PSR 지표 소위 주가 대비 매출액 비율 이런 것도 지금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가치 쪽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주가 평가 지표에서 보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기존의 지표 보면 고평가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만간 떨어진다 하는 시각. 근데 반면에 지금은 그런 충분한 기업의 이렇게 매출이라든가 수익에 증가하는 기업의 본질적으로 기업의 그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6개월이란 짠 기간에 그러다 네. 보니까 미래 가치를 중시한다 해서 월가에서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에 대해서 자 테슬라 그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매드팩터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기술주에서 보면 테슬라의 주가가 이해하지 못한다. 한국에서 보면 바이오 업종 등의 상징권 매드팩터의 주가가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네.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이런 기업이 지금 기술력과 그다음에 CEO라든가 어떤 꿈이라든가 이상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기술력에 의해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 기술에 의해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꿈과 이상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창구가 지금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비유해서 한국의 자본시장연구원에도 이 자본시장연구원이 우리 주식시장 관련해서 가장 그렇게 전문적인 인력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어느 정도 의미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검증 방법에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국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에 권유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내 증권사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국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PPR 지표를 사용한다든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월가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러나 공헌 지표에 해당되는 PDR 지표 이런 거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PR 지표로 떨어져 PPR 지표라든가 PDR 지표 더 올라가 어떻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다. 그것이 오늘 재료가 없는 가운데 월가에서 오면 기술주와 바이오 업종들의 그렇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다, 이바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해석을 해봐야 할 텐데 지구가 멸망해도 기술주와 바이오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 말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그 지표를 한번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는 그 지표를 네.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면 전통적 지표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이렇게 보면 Price Patent Ratio, 무형의 자산이죠. 밑에는 그러니까 PR은 기업 수익인데 이건 무형의 자산이죠. 이 무형의 자산이 뭘까 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Price Dream Ratio에서 PDR 지표, 꿈인 지표죠. 이것도 무형의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지금 한번 PER 지표로는 700배 넘을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매드 팩터 아니 매출과 수익이 없는데 분모가 없지 않습니까? 분모가 없지 않습니까? 매드 팩터는 지금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분모가 없지 않습니까? 전통적 북밸류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매드 팩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한 5위 정도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자 매드 팩터라든가 테슬라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잠재 가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ER 지표를 이렇게 본다면 테슬라가 700배, 그다음 매드 팩터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됩니다는. 그런 정신을 중시하면 주가가 떨어지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무형의 가치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매드 팩터의 CEO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문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그 중시한다면 아직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아직도 저평가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이렇게 PPR 지표, PDR 지표가 아직 이렇게 증권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어느 정도 좀 대중들 사이에 알려져서 커먼센스, 시어리라는 건 교과서에 실리면 시어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시어리는 과학과 사이언스와 달리 커먼센스, 사람들의 회자가 되는 대중성을 많이 확보되는 그 시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서 해설하시는 증시 전문가분들도 PER, PBR 지표에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PPR 지표라든가 그다음에 PDR 지표가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는 또 시청자분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2번 정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직도 생소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소한 지표가 아직 교과서에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는 최근에 주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새로운 이런 이론으로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제는 있죠. 과제는 무형의 자산이 뭐냐. 네. 그러니까 무형의 자산 주관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형의 자산이 뭐냐. 그다음에 꿈이 뭐냐. 예를 들어서 CEO의 꿈이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개량할 수 있는 변수들이 지금 앞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을 조금 지금 새롭게 하는 것에서 조금 좀 제가 아는 체를 좀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아는 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유틸리티, 효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시경제학 설명할 때 우리가 효용 가지고 많이 설명하죠. 네. 근데 이게 유틸리티, 효용이 뭘까? 효용이 뭘까? 우리가 이제 한번 이게 경제학을 배울 때 이게 경제학이다, 학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이게 유틸리티가 뭘까? 어느 측면에서 이게 주관적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indirect utility function에서 그 무형의 효용을 객관화시키는 이게 indirect utility function이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개량화하는데요.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한 무형의 자산, 꿈 같은 것을 개량화시키는 그런 측에서 기업의 이익과 매출과 이런 것처럼 개량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보편화되고 있지 않습니다는
지금 이런 지표들이 뭘까 해서 지금 화제가 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네. 뭐든지 이론이라는 것은 필요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종전의 지표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PPR이라든지 PDR 같은 페이턴트, 드림 같은 지표들이 재미있고 또 신선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좀 꿈이나 하는 용어가 불명확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 경제학이라는 네. 표현이 나오는 거죠. 아직 이제 그걸 계량화시키는 작업이 있습니다는. 자, 지금까지 로버트 실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 많이 풀렸죠. 뭐 그런 사태에도 돈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풀린 돈이 금융위기가 12년 됐습니다는 어느 국가도 지금 돈을 회수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구 전략에 가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페드가 대체자표를 좀 축소시키는 그래서 출구 전략을 가다가 금리를 먼저 올리고요. 네. 금리도 뭐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절반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코로나 사태에서 다시 되돌아왔죠. 제로금리로. 그다음에 돈을 회수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돈이 풀리면 돈이 풀린 거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 대책을 하시는 분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돈이 풀린 거에 의해서 이해관계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전의 관점대로 해서 이게 돈을 이렇게 회수한다 하면 출구 전략한다면 주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 정도가 더 세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금리부터 해서 간접 이렇게 변수해서 시그널 줘서 레스폰스를 해가지고 출구 전략하고 직접적으로 돈을 환수하는 것은 나중에 가는 문제거든요. 근데 돈을 환수하는 문제는 거의 이렇게 환수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이 풀렸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 많이 풀렸죠. 그쵸. 미국의 페드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 공급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주가를 설명할 때 종전의 이론으로 설명하지 못해. 돈은 많아. 근데 돈의 흐름이라는 게 못했습니까? 돈의 흐름이라는 게 심리 상태에서 많이 좌우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길을 좀 좌우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대책에서도 다른 대책보다도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길을 대체 창구로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이렇게 부동산 대책 수장을 하는 김현미 장관한테 방송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권유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좀 방향을 가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로버트 실러 같은 사람들이 그게 환경이다.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원칙이 많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가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이야기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존 앵커가 주가 흐름에 굉장히 정평이 있다. 그러면 뭐냐? 매드 팩터가 좋다. 그러면 매출이 없고 기업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존 앵커의 말에 의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면 네.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 이야기 경제학이 최근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코로나 사태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보지 못했던 근데 가야 될 길인 언택, 재테크 그 기업 측면에서 그동안 임직했던 거거든요. 근데 빨리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 이제 앞으로는 언택이라든가 간다. 하다 보니까 언택과 관련된 주가 지금은 종전의 체계에서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빨리 가니까 지금보다도 미래에 언택 관련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돈이 쏟이다 보니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다. 매드 팩터. 오늘 뭐 상징적으로 매드 팩터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드 팩터. 김 대표라는 사람들이 꿈이 많아. 아주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관련돼 있는 파이프라인 관련돼서 하나만 하면 줄기차게 파이프라인이 많이 나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없다 하더라도 존 앵커가 저 매드 팩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몰려가는 상태에서 지금 매출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인가요? 거기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작년 9월에 앞으로 주가 향방에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이야기 경제학 이런 것에 대해서 주식 흐름에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로버트 실러의 물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돈 얘기를 하셨지만 12년 전 금융위기 당시보다 돈이 훨씬 시중에 많이 풀린 게 기술주나 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됐죠? 네. 돈이 이제 앞으로 PPR이라든가 PDR에서 이렇게 보면 미래 잠재 가치가 있으면 돈을 흘리는 길이죠. 네.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여름 휴가철 이후에 주가 상승에 기술주라든가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 계속해서 출렁출렁 될 것이냐
아니면 환수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두 가지 측면. 일단은 4대 중앙은행에서 돈 푼 거 보면 미국의 페드가 돈을 가장 많이 풀렸죠. 그쵸. 왜냐하면 최대표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 돈이 일단 많이 풀렸다. 그러면 회수할 것이냐. 회수 못하죠. 일단 대선까지는 미국의 대선까지 올려. 네. 그다음에 조 바이든이 들을 때는 어떤 분 것들은 법인세가 돼서 증시의 세금이 증대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서 법인세가 지금 올리면 네. 21%의 법인세가 지금 28% 정도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 기업의 이렇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세금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 부분에서 이렇게 수익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은 현존하는 이익에 발생하는 것보다 꿈이라든가 이런 게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의 흐름이 되면. 네. 그리고 뭐냐? 자, 앞으로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이 코로나 이전에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언택이라든가 이런 게 빨리 가져간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법인세가 조금 증가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뭐냐? 주가가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바이든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21%에서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정부처럼 35%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재정 적자가 싫든 좋든 그 현실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굉장히 재정 적자 확대되니까 법인세 올려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세수가 감소해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를 자기가 정권을 잡다 하더라도 이걸 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법인세 올리더라도 주가가 더 많이 올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 것처럼 아무리 부동산 올리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 하면 세수가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재산 증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조 바이든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28%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1차 드래프트 공약에서. 근데 이거조차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28% 정도는 안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25% 이하로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월가에서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보면 친증시 정책, 친월가 정책, 친기업 정책으로는 공화당에 돈을 네. 많이 주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에 베팅하는 건 자, 그러면 돈을 줬으면 월가 입장에선 이렇게 월가 입장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장 관심 있는 법인세 문제를 28% 일단 35% 올라가지 않는 측면에서 증시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선거 자금에서 월가에서 많이 주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법인세는 25% 밑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과거 관행상 조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주가는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이 많이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기술주와 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주식 매매 방식에서 알고리즘 방식으로 변화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핀테크라든가 뭔가에서 네. 전부 이제 사람에 의한 방식, 사람에 의한 방식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의 핀테크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길이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많죠. 부작용이 많죠. 단기에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확충되고 국민이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대 상황에 물려서 이렇게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데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쑥쑥 이걸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금융 사고들이 많이 났죠. 네. 그래서 라임이라든가 알펜시아라든가 최근에는 제인트 파이낸스인가요? 그런 쪽으로 해서 홍콩과 관련된 채권 일부 증권사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국내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희석되고 있습니다는 네. 어제 홍콩 주가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H 지수가 만선이 붕괴됐을 겁니다. 어제 딱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만선이 붕괴됐을 겁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가서 홍콩의 주가가 떨어지고 하는 문제가 아주 H 지수가 폭락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게 ELS의 벤치마크 지수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이 사실 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연재였던 것. 이거 어제 우리가 아침에 말씀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시가 좋은 오늘 많이 여기 나오네요. 요거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홍콩 관련된 자산 가려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코스피 속에 물들어갔던 희석됐던 이 홍콩의 엣지 지수라든가 이런 거 떨어지는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구에서 인류가 없다 하더라도 주식 거래는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보면
사람이 명어더라도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영화 보면 컴퓨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이 알고리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올해 중순 이후에는 알고리즘의 하한선이 무너지면 자동 매도가 되거든요. 그럼 주가의 하락폭을 더 키우죠. 그래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2100에서 1453까지 한 달 만에 붕괴되는 사건이 알고리즘의 피해다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도 다우존스 지수가 3만에서 18,500으로 떨어졌던 큰 배경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5월 이후에 PR이든가 이런 지표로서 고평가되기 속에서도 왜 나스닥의 기술주, 한국의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알고리즘의 상한선이 뚫리다 보니까 네. 거기에 자동 프로그램에 자동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를 더 끌어올리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입장에서는 여름 휴가철 이후에 대형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매매 방식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많이 그 변한 이런 패턴을 볼 때는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형 악재가 떨어지지 않으면. 네. 대형 악재. 근데 이 11월 3일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대형 악재가 시킬 수 있는 것이 미국이라 이렇게 보여지면 대형 악재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가능성이 좀 보니까 적겠죠? 적죠. 그래서 사실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로 고평가 속에서도 미국 증시에 대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최근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진 것들은 오늘 이 말씀해 주신 기술주와 바이오 주가 상승세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 우리 시장 참여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죠.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라 이렇게 됩니다는, 미국 같은 데는 뭐 외국인이나 내국인 구별이 없으니까 크게 보면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에 의해서 종전의 매출, 기업의 수익 이런 것들 설명되지 않도록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장 참여의 구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뭐 한국의 동학개미 뭐 이렇게 해서 다들 아시죠? 개인 투자가 비중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나타난 현상은 이 동학개미 간의 연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국별로 한국의 동학 연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학개미 속에 가장 스마트한 동학개미가 누굴까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의 동학개미 벤치마크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기술주 사면 미국도 기술주 사고, 한국의 바이오주 사면 바이오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금융시장만큼은 사실 그 한국의 주가 상승이 가장 높다. 또 금융시장의 다른 것을 보면 금융시장만큼 한국이 가장 빨리 코로나 장세를 극복했다 하는 것이 전행 코로나 가상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알아봤죠. 나눴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한국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는 게 이제 공식적인 상승률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서서 그 문제를 했었는데요. 그때 상당히 현 정부를 의식한 건 아닌데요. 국제적으로 네. 나온 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증시가 가장 많이 빨리 극복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현 정부의 좋은 얘기하면 무조건 되고 문바라 그러죠. 그래서 현 정부의 나쁜 얘기하면 못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사회가 발전되지 않는다. 객관적 사기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기에 가치 평가를 해서 그냥 게시판에 쭉 올려가지고 언제 문바로 변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게 세계에서 객관적인 평가 사실을 하는데 그의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통계가. 네.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바라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혀 정치적으로 가치 판단 없이 이렇게 세계에서 나오는 흐름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의 동학개미 지금 벤치마크거든요. 벤치마크. 네. 그런 상태에서 이 한국의 개인 투자가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보다는 걔네들은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바이오주면 바이오주, 누가 기술주면 기술주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의 전통적인 주가 평가 지표를 이어질 수 없을 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요인 중에서도 시장 참여자의 구조 개편이 쏠림 현상이 비좀 높게 나타나는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아진 것도 네. 소셜레트와 함께 이 현상을 증폭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가 상승에 이렇게 기술주라든가 바이오 업종 중에선 전통적으로 지표를 보면 고평가. 네. 그다음에 새로운 지표를 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방안에 취침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통적인 주식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지금의 그 기술주라든가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구 지표를 보면 서로 엇갈린 속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름 휴가철 이후에는 기술적으로 두 이렇게 성장주와 이렇게 주도주 간의 네.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뭐냐 하는 측면인데요. 우리가 많이 올라갔던 빵주라든가 마가업종 것들은 캐피탈 게인, 주가가 더 올라가서 이렇게 수익을 찾는 것, 그거는 매수 백되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주주 가치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자 대손 충당을 많이 쌓아야 되는 은행의 스트레스에서 쌓아야 되는 은행주가 배당이 떨어지는 반면에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측면에서 배당이 늘어가는 것이 빵주라든가 마가업종 이런 업종이거든요. 이런 업종에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빵주라든가 마가의 1차, 2차 밴드는 관련된 2차 밴드는 상당히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PPR 지표, PDR 지표가 이 PPR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PDR 이게 많은 거거든요. 왜냐? 가이드가 같은 것이 이런 거는 캐피탈 게인을 누리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순환매 장세라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술주에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우리가 나스닥 지수, 러셀 지수 이렇게 돼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업종인데 바이오는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기술적인 기술의 1차, 2차 밴드로 이렇게 캐피탈 게인은 그쪽 업종으로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지구가 멸망해도 이 종목은 오를 것이다. 최근 월가에서 기술주와 바이오주, 한국도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그 현상의 이면에 대한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